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본래 결혼 생각이 없던 제가 어쩌다가 결혼도 했고 그 뒤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었어요. 사실 결혼만 안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 한때 원망하며 살았던 적도 있답니다. 지금은 다 해탈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요 수년간 제가 살아온 길을 되짚어보고 싶네요. 친구들 말로는 한 6, 70대 어르신들이 겪을 법한 일을 겪었다며 놀라워하더라고요. 야, 요즘 세상에 너처럼 시어머니 봉양하고 모시고 아플 때 뒤치다꺼리 해가면서 사는 애가 어딨어? 다들 완벽하게 분리돼서 안 보고 살잖아. 아프시면 요양원 보내드리던가 할 거고. 그것도 사실 우리 나이 때에는 일러. 그런데도 너는 용케 그렇게 모시고 있으니 진짜 대단한 거야. 옛날 말로 효부상인가? 뭔가 그런 거 아직도 있으면 네가 받아야지. 아닌 게 아니라 친구 말 맞다나 저는 그런 삶을 살긴 했거든요. 본래 저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에요. 무려 11살 차이이고 딱히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저에게 맹렬하게 프로포즈를 해왔답니다. 전 부모 형제도 없이 혼자 몸으로 살아왔고 특별히 가정을 이뤄서 살고 싶은 소망도 없었어요. 어릴 적 기억이 제 안에 남아있을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나중에 보호 종료가 되어 세상에 나왔을 때도 겨우겨우 원룸 얻어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멀쩡하고 부모 형제들 다 있는 애들과는 확실히 다른 삶이었기에 알바하고 직장 구할 때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짧게 다녔던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그때는 대리님과 알바생 신분으로 보게 된 거예요. 당연히 제 눈에는 거의 띠동갑급의 아저씨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어찌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참 다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애 기간을 정도껏 채워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의 이런 형편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처음엔 놀라시는 듯 했지만 둘만 잘 살면 됐지 뭔 상관이냐며 하시더라고요. 말 맞다 나. 진짜로 니네들 둘만 잘 살면 돼.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솔직히 우리 준현이가 너무 장가를 안 가려고 해서 걱정이었거든. 이렇게 어리고 예쁜 아가씨를 데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 전국에 있는 우리 집 아저씨가 알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에 대해 전혀 편견을 갖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알바하는 곳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은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제 사정을 알고 다들 놀라는 눈치였거든요. 입으로는 저보고 대단하다, 혼자 어쩜 그렇게 야무지게 잘 컸냐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저와 자기 딸들을 약간 멀리하게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하도 익숙해져서 상처도 안 받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도 그냥 의뢰의 예의 상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로 저에게 잘해주셨고 그 흔한 시집살이랄까? 본인 아들과 관련해서 저한테 강요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음식도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맨날 무뚝뚝한 저에게 별로 요구하시는 사항도 없으셨고요. 헌데 이런 부분을 갖고 중간에 묘하게 비틀어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저와 동갑인 서방님이었답니다. 서방님은 일찍이 사고를 쳐서 결혼을 빨리 해버렸는데 동서랑도 사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늘 헷갈리는 관계였어요. 제가 옆에 있을 때에도 아주 당당하게 자기 엄마에게 돈 요구를 하고 그럴 때에는 동서가 입안에 혀마냥 어머니한테 얼마나 아부를 했는지 몰라요. 이 동서 역시 저를 은근히 싫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어머니. 이번에 저희 윤서 문화센터 보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 지금 직장이 마땅치 않잖아요. 매달 돈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 배달이나 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니 미치겠어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아부 섞인 강요를 하고 어머니는 못내 답답하다는 얼굴로 계좌번호를 묻곤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가끔 시댁에 와서 다 같이 밥 먹을 때 얼마나 퍼질러 있는지 몰라요.
서방님은 제가 자기랑 동갑인 걸 알면서도 늘 반존댓말을 하더라고요. 어이 형수, 저기 떡 만둣국 좀 더 줘봐요. 우리 엄마가 끓인 거 기막히거든. 근데 이번에 너무 만두가 불었어. 확실히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하니까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아. 적당히 하고 얼른 더 데워서 내와봐요. 아까 먹은 남은 술도 같이 갖다 주고. 이러면서 지들은 손까딱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는 뭘 갖고 오라 마라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럴 때 남편이 한 소리 크게 내지르니 눈치를 보더군요. 남편은 잔뜩 날이 서서 버릇없는 본인 동생을 마구 야단쳤어요. 전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국자도 그대로 땡강 내려놓고 자리로 왔고 서방님과 동서는 그런 저를 되게 고깝게 보는 거예요. 와, 형이 편들어준다고 지금 바로 땡강 내려놓고 뒤로 숨는 거예요? 그까짓 것 좀 떠다 주면 어때서? 이 집 시집 왔으면 큰며느리 역할 제대로 해야죠. 아, 형, 왜 그래 유치하게? 늦장가 가서 완전히 눈이 삔 거야? 우리 엄마도 큰며느리라고 맨날 하던 일 아니야. 나도 좀 받아보겠다는데 왜 형이 난리야? 하여간 서방님은 이렇게 대책 없는 시건방진 성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부부 사이도 썩 좋은 게 아니고 툭하면 이번에야말로 이혼하겠다면서 칼바람이 불기도 하고 벼랑간 밤늦게 온 식구가 그 집까지 쫓아가게 되었던 적도 있거든요. 게다가 동서는 와중에 우리 부부 사이에 아기가 없는 것 같고 계속 은근히 긁어댔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이건 어머니랑 저만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남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좀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아마 신혼 초부터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피곤하다고 하고 얼굴색도 나빠지고 하던 와중에 제가 봐도 좀 걱정스러워서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하지만 뭐랄까?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정말 조금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저에게, 아니, 사실 남편과 어머니 그 모두에게 청척병력 같은 암 진단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척 괴로워했지만 시기가 너무 늦어버려서인지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체념하는 법을 배워야 했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이 낯선 이별과 무서운 병의 무게감에 질려서 한동안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중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건 아마 어머니가 아니셨을까요? 준현아, 안 된다, 안 돼. 네 아버지도 일찍 가셨는데 세상에 차라리 내가 가면 좋을 것을 이게 무슨 일이냐. 안 돼, 안 된다고. 어머니는 본인 아들을 살리고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시고 약이란 약은 다 갖다 먹이시고 나중에 병색이 짙어진 본인 아들이 짜증을 내는데도 어떻게든 애를 쓰시더라고요. 남편도 갈수록 저에게 잔짜증을 내는 날들이 늘어났지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마다 무섭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저를 와락 껴안던 남편을 보며 저 역시 우울감이 짙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크게 손을 써보고 노력해볼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저와 어머니는 각각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었어요. 저에겐 가장 처음으로 가족이 되어준 사람이자 어머니에게는 애틋하고 짠한 남편 같았던 아들인 그 사람. 그렇게 하늘로 떠나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저와 나이 차이가 좀 있었을 뿐 그 사람은 30대 중후반이었어요. 세상을 떠나기엔 너무 젊고 어린 나이였단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이때 자기 형이 투병하는 동안에도 그 망할 놈의 막내둥이인 서방님은 하루라도 사고를 안 치고 살 수는 없는 건지 부지런히 일거리들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되신 건 아들을 일찍 보내버린 충격도 컸겠지만 쉴 새 없는 막내 아들의 사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당시 저는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멀뚱히 그 집에 남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시 생각해봐도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어쩌다가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급작스럽게 치매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즉각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어머니, 저랑 같이 사셔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어머니 집으로 갈게요. 네? 이 말에 무척 놀라셨던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에휴, 아니다, 아니야. 네가 무슨, 아니야. 그래. 근데 어쩜 세상이 이러냐.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는 치매나 이런 거 다 남 얘기라고 생각 안 했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은 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냐?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데 남편도 보내고 아들도 보낸 박복한 년이 뭐하러 그리 오래 버티냐고.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이런 병이 온 걸까? 어머니는 본인 마음 같아선 제 손길을 거부하고 신세시기 싫으셨던 것 같지만 어쩌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역시 마냥 거절하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울감도 심해지신 데다가 병까지 얻게 되셨고 본인 친정엄마 역시 치매로 돌아가셨으니 워낙 병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고요. 막상 살림을 합치게 되었을 때는 서방님의 푸닥거리가 아주 장난도 아니었답니다. 이때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지 않고 심하실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멀쩡한 자기 엄마한테 수작 부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형수, 우리 엄마 옆에 있다 보면 뭐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일찍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내고 어째봤자 이 집은 엄마 돌아가시고 내 거예요. 형도 먼저 가고 없지. 아들이라고 딸랑 하나인 나인데 이렇게 번잡하게 굴지 말라고요.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 얘기가 통하지 원. 솔직히 우리 엄마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유난인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어머니랑 저랑 같이 지내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와중에 동서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해대지 뭐해요? 이 말에는 어머니도 빠직하셔서 동서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형님, 아직 형님 젊으신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아직도 20대 중반인데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새로 재혼하시지 않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젊은데 왜 굳이 이렇게 어머니 댁에 와서 무슨 요즘 시대에 봉양을 한다는 둥. 왜 같이 있는 거냐고요. 결국 이 부부 둘 다 하는 말뜻은 같은 거예요. 제가 돈을 노리고 어머니 곁에 있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이 말에 어머니는 마구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셨답니다. 야, 시끄럽다. 그렇게 걱정되면 니들이 들어와서 살던가. 또 그건 싫으면서 이렇게 와서 밤낮으로 니네 엄마랑 같이 있는 형수한테 그따위로 말해? 다 보기 싫으니까 나가. 썩 나가라고. 어머니는 이렇게 쫓아내신 이후에 몸이 안 좋으신지 계속 누워 계셨어요.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 종일 다 처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어머니는 초중기이신데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아마 마음속으로 화병이 짙어지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았어요. 아들 보낸 게 얼마나 한이 되셨던지 저랑 있으면서 계속 핸드폰에 있는 아들 사진 보여달라고 하시고 동영상 찍은 것도 몇 번을 보시더라고요. 아마 비디오가 있던 시절이라면 다 늘어졌을 거라고 봐도 봐도 안 질린다고 화면을 붙잡고 우셨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목 놓아 우셨고 그러다가 지치시며 주무시고 시장하시면 식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멍하니 소파에 앉아서 허공을 보실 때가 많았어요. 본래 어머니는 평소에 감정 표현도 그리 크지 않으신 분이었답니다. 말로는 본인이 딸이 없어서 그렇다, 며느리가 있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나중에 인지 능력이 안 좋아지셔서 저도 가끔 헷갈려 하시고 못 알아보시는데 끼케어 어머니랑 단둘이 산 게 몇 년 안 되었는데도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아가씨는 누구예요? 여기는 어디고? 나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 학교 갔지? 막내도 있다우? 더럽게 말을 안 들어 처먹어. 뭔가 어머니답지 않게 약간 말투가 험해진 게 느껴져서 어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헷갈리고 깜빡하시는 모습을 보니 점점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었어요. 이쯤 되니 저도 다니던 일들을 슬슬 조절해서 줄여야 했고, 만약을 대비해서 어머니가 주신 생활비도 있고 해서 이걸로 반찬거리도 사고 세금도 내고 살림을 이래저래 했었어요. 그리고 꼭 잊을만 하면 서방님네 부부가 나타나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형수, 우리 엄마가 형수한테 몇 푼 쥐어준 거 맞죠? 알고 있으니까 수작 부리지 말고 얼마 좀 떼줘요. 형수는 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애 키우느라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일개 간병인 입장이라는 거 알고 분수껏 굴라고요. 알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받았어요? 네? 저 어머니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가계부까지 쓰지는 않았지만 체크카드 내역으로 돈 결제한 거 남아있으니까 얼마 받아서 어디 썼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간병인이라니.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애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서방님은 어머님한테 돈 얘기 아니면 볼 일이 없으세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모시고 사시면 되잖아요. 저는 언제든 나가라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동선에 애도 있고 계속 힘들다 안 된다 소리만 하셨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셔야 되는데요? 제가 평소답지 않게 막 몰아붙여서 답을 하니 서방님도 처음엔 멍하다가 나중엔 또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사람 안 변하고 참 한결같은 것 같아요. 저 보육원에 있을 때 돈에 눈 멀어서 맨날 원장이랑 싸우던 선생님과 똑 닮았더라고요. 누가 뭐래요? 죽으나 사나 큰 며느리는 맞으니까 우리 엄마 잘 모셔요. 내가 궁금한 건 그 돌이란 거 한다 치고 얼마나 엄마한테 뜯어 먹었는지 중간 확인하러 온 거라고요. 엄마 돌아가시면 설마 이 집에 딸이틀과 앉을 생각 아니죠? 경고하는데 나 이미 엄마한테 유언장도 받아놓을 거예요. 그래 뭐 엄마 좀 모셨다고 집 전체 뜯어먹을 생각 추호도 하지 말라고요. 엄마가 준 생활비나 찔끔찔끔 정직하게 쓰고 말 안 통하는 노인네 등쳐먹다 걸리면 각오해요. 알았어요, 형수? 저에게 이따위 험악한 말을 퍼붓고 돌아서는 서방님네를 보며 일순간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혐오감과 갖은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때 솔직히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나가버릴까?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할까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날 서방님네가 찾아오기 전 어머니는 밤에 꽤 적잖은 사고를 치셨어요. 남들은 치매 시기가 길어지면 더 못 볼 꼴을 본다고 했고 저도 없는 지식으로 나름 치매 관련 건강 정보나 유튜브를 보고 공부한 게 있는데요. 그래도 막상 눈앞에서 소변 실수를 하는 걸 보니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본인이 실수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허공만 보고 있는 어머니. 게다가 잠들어 있지도 않고 깨 있으시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너무 난감했어요. 나도 참 대책 없이 이 길에 뛰어들었나 싶었고 단순한 살림하고 얼음 밥이나 차려드리고 목욕자리 봐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은근 겁이 나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제가 그날 밤 얼마나 가슴 졸여가며 심란하게 뒤처리를 했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서방님은 외려 불을 지르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놓고 도망가라고 하는 셈인지 뭔가요? 하지만 그날 낮에 어머니는 너무나 평온했고 식사도 잘 하셨고 평소처럼 말씀도 하시고 마치 이런 저보고 도망가지 말라는 듯 너무 잘 지내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착하고 수더분한 성격의 사람이 아닌데 왠지 모르게 그냥 모든 기력이 다 빠져 포기하게 되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하는 심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어쩜 그렇게 빠르게 태세 전환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 당시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별 지저분한 꼴을 다 본 것 같아요.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언제나 익숙해지지 않고 힘들었지만 단연 이걸 갖고 지저분한 꼴을 봤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의 아주 지저분하고 음흉한 속내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졸렬하고 비열한 성질을 드러낸 것은 아마 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서방님네 부부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날 덥고 푹푹 찌고 장마가 이어지는 중에도 툭 하면 집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시고 풀어져 버리시는 어머니를 보며 그 뒤치다꺼리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저를 틈틈이 감시한답시고 들락거리는 서방님네 부부는 정말로 자기 엄마의 심각한 사태를 눈으로 마주하고 나니 슬슬 태도가 변하는 거 있죠. 돈 갖고 으름장 놓고 윽박 지를 때만 존댓말을 하던 서방님이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낄낄거리면서 자기 엄마 잘 봐달라고 이죽거리는 거예요. 형수님, 역시 형수님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형이 하여간 사람 하나는 기똥차게 잘 본다니까. 그러니 형수님 같이 바르고 신실하신 분이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아유, 이 찌든 냄새. 아, 이거 맨날 치우느라 형수님 장난 아니게 힘드시겠어요. 여보, 당신 뭐해? 얼른 가서 형수님이 엄마 시키는 거 도와드려. 나는 좀 들어가기 그렇잖아. 아, 빨리 해. 이러면서 언제부터 제가 지 엄마 모시는 거 좋게 봤다고 이상하게 추켜 세우는 거예요. 동서도 잔뜩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다가 일순간 확 펴더니 저 따라서 어머니를 욕조에서 씻기는 걸 도와준답시고 고무장갑을 끼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놓고 곧 인내심을 잃었는지 아예 고개를 훅 돌려버리고 설렁설렁 씻다가 이러고 나가버리더군요. 어, 아, 형님, 저 전화 올 때가 있어서 잠깐만요. 잠깐 핸드폰 좀 보고 올게요. 이래놓고서는 한참을 안 오는 거예요. 급기야는 제가 어머니를 다 씻기고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나 뛰어 들어와서는 억지로 웃어가면서 급한 전화였다고 하더군요. 저도 나름의 험한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어느 정도 판단은 되었는데요. 이것들 막상치 엄마가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대소변 못 가리고 다 뒤엎고 곱게 행동 안 하시는 걸 보더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엄마이자 시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여지껏 자기 엄마랑 같이 살던 저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봐주는 동안에는 저를 잘 추켜 세워서 완전히 일임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그전에는 툭하면 꽤 으름장을 냈었거든요. 까짓것 우리도 맘만 먹으면 엄마랑 같이 살 생각 있어요. 형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대지 말라고. 어르신들 똥오줌 처리하는 거 그것 가지고 뭘 그렇게 유세를 부리냐고. 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알지 형수가 잘 아나? 엄마 그렇게 이상하게 나이 먹으실 분 아니라고. 그니까 적당히 하다가 나가요. 알았어요? 이래놓고선 난장판이 된 집이며 마찬가지로 사나워지신 어머니를 지들이 눈으로 마주하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서둘러 도망치든 나가버리지 않나 하여간 그 후로는 잘 오지도 않더라고요. 가끔 짜증나는 통 문자만 길게 남겨놨어요. 형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잘 모셔줘서 고마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형도 고마워하고 엄마도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길게 남겨서 보내놓고 그래놓고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헌데 이 와중에 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서방님이 아닌 동서한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저 형님, 지금 이 사람이 사고를 쳐서 저희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요.
아이 참, 이유는 저도 잘 몰라요. 술 먹다가 시비가 붙었나 봐요. 저희요? 저희도 돈이, 아니, 여유가 없다니까요. 형님 돈 있으시잖아요. 어머니가 챙겨주신 거 많으실 텐데 왜 이러세요?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죠. 아, 진짜 말인지 방구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소리만 짓거려대는 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그마저도 몇백만 원을 떼어서 수습하라고 보내주었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생활비 여부로 주신 게 조금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다지 여유 있진 않았어요. 아무튼 저도 점점 지쳐가고 나중에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될 지경까지 가게 되니 많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게 맞는 것일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아직 이게 긴가 민가 헷갈리지만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 뭐예요. 물론 당연히 현실이 아니라 꿈 안에서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서 그리고 속으로 잠깐 남편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런데 꿈속의 남편은 우리가 처음 데이트를 했던 회사 뒤쪽 놀이터에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슬픈 눈으로 응시하고 있는데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나니 정말 딱 한 번 제 꿈에 그렇게 왔지만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다 외면하는 것 같고 나름의 패기를 갖고 시작했던 치매 어른 모시기의 한계를 느낄 때쯤 몹시 미안해하고 측은해하는 표정의 남편이 제 꿈에 나타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며칠 걸려 다시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그게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나온 꿈일지언정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보자. 이러다 죽게 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래도 정말 남편이 내 진심을 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안다면 나에게 일말에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겠지. 남편은 알아주겠지 하면서 몇 번이나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 뒤로도 혹독하게 저를 덮쳐오는 어머니와의 힘든 씨름의 날들이 지나고 지나 급기야는 간병인이 오셔서 같이 도와야 하는 날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간병인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며느님, 아무래도 어머님 저 정도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설 일이 아니에요.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남편이 안 계시죠? 그럼 이 집 자식들이랑 얘기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나도 이렇게 지치는데 젊은 사람이 어찌 지금까지 버텨왔대요? 안쓰러워라. 그만하고 요양원을 알아봐요. 저는 이제 더 나오기는 힘들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도 이 이상은 더 넘기기 힘들 것 같아 서방님네 부부를 호출했어요. 그마저도 동서는 바쁘다고 안 왔고 잔뜩 인상 쓰고 있는 서방님과 둘이 나란히 앉아 얘기를 했답니다. 당연히 서방님은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뭐라고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 아니, 이제껏 잘해왔잖아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는 게 형수님 역할 아니던가? 그래서 이 집에서 엄마 돈 먹어가면서 붙어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네. 나 진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형수님이 인간이긴 해요, 진짜? 그러는 너는 사람 자식이 맞느냐고 입 밖에 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저는 굳세게 의지를 전달했어요. 정 안 되시겠으면 서방님이 모시면 되겠네요. 저와 어머니 서로 너무 힘든 상황이고 저는 할 수 있을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어머니가 주신 생활비 쓴 내역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중 얼마 서방님 사고 친 대가로 들어갔다는 걸 본인도 아실 텐데요. 전
바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집도 제가 들어앉을까봐 겁나신다면 제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가 무엇도 바라는 거 없고 이제 전문인에게 맡겨서 어머니도 좀 편해지시게 해드리고 싶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의 강력한 의견에도 서방님은 회피하고 화만 마구 내더니 나가버렸고요. 이후로도 일반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받지 않더라고요. 속이 타오를 대로 타버린 저는 너무 지쳐서 스스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자녀도 뭣도 아닌 직계도 아니지만 어쨌든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얼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하지만 등급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저 외에 진짜 자녀인 서방님과 뭔가 증명할 길이 없으니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그것도 어찌어찌 증명해서 입소시켜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직계 자녀인 서방님은 아무런 동의도 뭣도 응해주질 않고 있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동서조차도 연락을 무시하고 그렇게 감시하고 돈 뜯어낼 때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으면 찾아오더니만 아예 그 둘은 제 앞에서 거의 잠적하다시피 사라져버렸어요. 애도 키운다는 것들이 어쩜 그 모양인지 저는 저도 모르게 서러움에 복받쳐 밤에 울기도 했었네요.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평소와 똑같은 날들 혹은 평소보다 좀 더 심하게 괴로운 날들 이런 것 따위를 핸드폰 어플 일기에 표시해가면서 하루하루들을 보냈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 나름 알아둔 정보라든지 써왔던 일기들이 훗날 저에게 다른 방면으로 도움이 될 줄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어머니는 이후로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호전이라는 단어는 감히 입에 담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잠이라도 푹 주무시면 감사할 뿐이고 제가 어머니보다 일찍 잠들면 순간 뭔 사고가 났을까 싶어 꿈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에 그렇게 팔팔하게 움직이시던 어머니는 본인 침대 위에서 아주 고요하게 마치 아기가 잠들어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수은하게 삶을 마감하셨어요. 그날이 어머니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뭔가 달라졌을 것인가 생각해보지만 아무래도 저는 너무 피로하고 지쳐 있었기에 똑같은 날과 똑같은 표정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이때 어머니가 소천하셨음을 알게 된 제 심정이란 아직 다시 떠올려봐도 잘 모르겠어요. 가족도 없이 자란 내가 어떻게 용케 어른과 함께 몇 년을 살며 별꼴을 다 보고 임종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힘으로 한 것 같지는 않네요. 아무튼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마치 차단이라도 돼 있는 양 수개월 제 연락을 피했던 서반님은 단박에 뛰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엄마. 그러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통곡에 통곡을 해대는데 제가 너무 감정에 무딘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도 가슴 아프지 않더라고요. 저와 어머니의 관계의 끝은 제 나름대로 감정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어머니와 서방님의 이별에 대해선 무감각한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슬프긴 하겠지만 정말 슬픈 걸까? 진짜 슬퍼서 우는 걸까? 별의별 의문이 다 들더군요. 그리하여 어머니 장례까지 이어지고 그 시간 동안에도 저는 그놈의 큰며느리 역할을 하느라 쉴 새가 없었답니다. 사실 이 며느리라는 직함에 대해 남편이나 어머니에게 직접적인 불만은 없어요. 제 명칭을 갖고 애들 놀려대듯 불러대는 서방님이 지독히도 혐오스러웠을 뿐이죠. 그리고 겨우 정신이 돌아와 저는 슬슬 제 자리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례 치른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서방님은 쳐들어와서 고성을 질러대는 거예요. 아, 뭐야. 아직도 여기 있었어? 당장 나가요, 좋게 말할 때. 아니, 좋게 말할 필요도 없지. 아, 썩 꺼지라고. 여지껏 좋은 꼴 보고 재미 다 봤을 거 아니야. 부모 자식 뭣도 없이 막 굴러다니면서 산 주제 고래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어디 단칸방에서나 굴러먹어도 싼 게 이런 집에서 용케 잘 살았지.
미안한데 이 집 내 거야. 우리 엄마가 유언장도 남겼어. 한번 볼래? 이러면서 제 앞에서 웬 종이를 차랑차랑하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욕 나오는 인간이었지만 제 앞에서 해대는 말이 너무 모욕적이었고 진저리가 났어요. 어찌나 인간에 대한 혐오가 강해지던지 제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 환경에서 빨리 나가야겠더군요. 그렇게 쫓겨나듯 짐을 챙겨 나왔고 제 앞으로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갖고 아주 조그만 투룸짜리 빌라를 하나 얻었네요. 말이 투룸이지 벌레나 안 나오면 다행인 아주 찐득찐득한 열악한 집이었어요. 그 집에 있으면서 나름 이것저것 닦고 사람 살 집처럼 해보려고 했지만 저 자체가 너무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를 내쫓을 때 서방님이 해댔던 그 말, 단칸방에서나 굴러먹어도 싸다고 했던 말이 무척 아프게 압박해왔어요. 인간인지라 죽을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저렇게 팽팽 놀며 사기만 치고 돈만 뜯어간 서방님한테 모든 걸 다 몰아주신 어머니가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뒤로 갈수록 저도 지치고 짜증도 나고 아무런 보상 없는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하니 예전에 남편과 만날 때 알바했던 회사 혹은 학원가들을 나름 알아보았어요. 그리하여 미술학원에서 보조교사 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나마 애들과 지내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라도 하면서 숨통을 트이게 되었네요. 매번 말 안 통하고 감정 변화가 심각했던 어머니랑 붙어서 수년을 살다가 이제서 제 또래 사람들과 얘기하고 순수하디 순수한 아이들과 말을 주고받다 보니 이제서 좀 사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 못할 표현 안 되는 서러움이 감당 안 되게 몰려와서 어느 날 밤에는 그냥 혼자 우열하고 울기도 했어요. 대체 내 인생은 뭔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았을까? 남편도 없는데 왜 굳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한테 그런 욕을 들었을까? 기가 막히더군요. 이런 제 입장을 들었던 미술학원 원장 언니는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봐도 자기 참 대단해. 요즘 누가 그런 걸 하냐고. 그래도 어쩌면 자기는 아직 어리고 젊잖아. 너무 젊을 때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자양분이 돼줄지 모르는 거야.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어쩔 수 없어. 죽은 남편이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고 죽은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와서 고생했다고 몇 억 주고 그럴 거 아니잖아. 기댈 수 없는 꿈은 애초에 빨리 매듭 짓고 새로 시작해야 해. 열심히 잘 살아보자. 응? 이 말을 들으며 참 맞는 말이다. 그나마 가정도 있고 여러모로 생계 활동도 하고 있고 저보다 훨씬 살아온 깜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좋은 말을 해주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마 이후로 제가 하는 말을 쉽게 믿기 힘드실 텐데요.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제 앞에 일어나고 말았어요. 당연히 이 원장 언니도 처음에 믿지 않고 까무러칠 뻔했으나 이후에는 저를 발빠르게 도와주었답니다. 아주 고맙게 말이에요. 뭐? 와, 나 지금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한국말 맞잖아. 아니, 근데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진짜야? 진짜야? 어디서? 아니, 꿈에서? 근데 세상에, 꿈에서 나왔다고 해도 기가 막히네.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봐봐. 아니, 지금 가보라고. 이렇게 원장 언니가 호들갑을 떤 이유는 어느 날 제가 새벽녘에 꿨던 꿈 때문이에요. 평소와 똑같은 피곤한 새벽 시간이었고 하지만 유독 저를 움직여 깨우게 만드는 이상한 꿈이 있어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 꿈에는 이전에 한 번쯤 스치듯 지나가듯 나왔던 남편이 나왔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하지만 제 기억보다 훨씬 순한 인상의 어머니가 대뜸 나오셨어요. 꿈에서 그 둘을 보고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멍하니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란히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투룸, 쩐득거리는 빌라 안에 그 둘이 같이 와 있는 꿈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남편은 방 한켠의 자그마한 책장을 가리키며 거기 있는 노트북 가방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꿈에서는 어머니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계셨는데 왠지 모르게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에 남았어요. 꿈에서 깨고 난 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책장을 보니 정말 평범하게 이럴 데 없는 노트북 가방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저는 왠지 모르게 기가 팍 죽어서는 뭐 이런 꿈이 다 있나 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 인식 언저리에 남아있으니 개운치 않아서 출근하고 얼마 뒤에 원장 언니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 난리가 나서 당장 가보라고 왜 진즉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왔냐며 엄청 소란이더라고요. 저도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그날 솔직히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보았던 평범한 제 방의 책장 속 노트북 가방을 꺼내보았답니다. 이건 남편이 갖고 있던 노트북 가방인데 당시에 산지 얼마 안 되었던 거예요. 저 역시 컴맹이고 뭘 할 줄 모르지만 언젠간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남편 유품 중 소지한 것이랍니다. 남편 물건들 정리하면서 애지간한 건 다 비우고 정말 몇 가지만 갖고 있었고 그거 그대로 갖고 어머니 댁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새삼 뭔가 묵직한 기분으로 그 가방을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간만에 열어봤는데 손대지 않아서 아주 차가운 온도만 느껴지는 노트북 기기와 안쪽 주머니에 꼬깃 탄 서류들과 종이들이 몇 장 있었어요. 회의할 때 쓰고 꾸겨 넣어서 대충 정리하는 남편 스타일을 알기에 저도 그냥 꺼내어 아무 생각 없이 펼쳐보았는데요. 그 안에 접혀있던 서류들과 몇 장의 종이들 중에 제 눈에 꽤 낯선 글씨로 큼직하게 적혀있는 유언장이라고 한자 한자 떼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힉 하는 소리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대체?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아니 서방님이 그렇게 자기는 유언장이 있다고 설쳐대며 흔들었던 게 있어서 그때 대충 봤지만 왜 유언장이라는 게 이 가방 안에 있는 거냐고요. 빠르게 읽으면서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읽어가면서 버스에 냅다 탔어요. 그리고 다시 학원으로 가서 원장실로 뛰어갔답니다. 원장 언니에게 내용을 보여주면서 물어보니 언니는 눈을 희번덕하게 뒤집어가며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야, 어머 세상에, 나 진짜 기막혀서 말도 안 나와. 잠깐만, 나 좀 보여줄 수 있어? 어머, 이것 봐봐. 이 주소지의 아파트네. 아, 그래. 잠깐만. 아, 그럼 이건, 어머!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외면한 게 아니네. 이거 봐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원장 언니가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알려준 내용은 저도 오는 길에 읽으면서 어렴풋이 파악한 내용이지만 저에게 재산을 얼마 정도 상속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서방님이 그렇게 쌍심지켜고 지키겠다면 난리를 쳐댔던 그 시댁 아파트, 20억대에 달하는 아파트는 서방님에게 주겠다고 적혀 있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20억대의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며느리인 저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필요한 내용이 다 적혀 있었어요. 이미 유언장이 있고 어머니에게 있는 재산은 아파트 한 채라고 알고 있던 서방님의 의견과는 달랐기에 이때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친정 가족 간의 상속 싸움으로 인해 여러모로 화병을 달고 살았던 원장 언니는 이쪽에 대해선 빠삭하게 안다며 저를 무척 많이 도와주었어요. 서방님이 들고 있던 그 유언장은 제 딴엔 딱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려서 저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지들끼리 적당히 꾸며낸 것이었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달려들어서 지들한테 증거를 달라고 할까봐 이 집 내 거라고 우길까봐
정말 허접하게 꾸며낸 유언장이었어요. 평소에 지들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니 재산도 그 아파트 한 채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 어머니가 직접 쓰셨던 유언장 안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훨씬 상세하고 확실하게 날인이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진 하나의 서류였어요. 정말 이들이 모르는 건가 싶어 동서의 SNS에 들어가 봤는데 그동안 관심 끊고 살다가 둘러본 그들의 근황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능력도 없고 돈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서방님은 애아빠이면서도 늘 밖으로 돌고 동서랑 원룸이나 여기저기 돌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부분을 어머니는 전혀 지원해주지 않으려고 악을 썼고 사고 칠 때나 간간히 막아주셨거든요. 그런데 학군지 좋고 위치도 좋고 30평대 아파트인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으니 아주 그 거만한 기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동서는 본인 SNS에 얼마나 허세를 떨어놨던지 눈뜨고 못 볼 지경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집. 여기서 우리 가족들은 맨날 행복 마땅한 하루.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던 날이 그리워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이딴 식으로 글을 써놨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아주 코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 와중에 집 자랑한답시고 어머니가 평소 들여주셨던 세간살이들 같은 것도 다들 지들 능력으로 산 것처럼 찍어 올리고 어머니 외가 쪽 어른이 사주셨던 명품 가방도 지 것처럼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외삼촌께 선물 받으신 브랜드 가방. 돌아가시면서 며느리인 나한테 물려주셨다. 어머니 사랑 기억하며 잘 쓸게요.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 저는 그렇다 치고 남편인 서방님은 저거 보고 아무 생각도 없을까요? 하긴 동서보다 더 이상하고 구제불능인 게 서방님이니 얼마나 더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까 상상도 안 되더군요. 아무튼 저는 알릴 건 알려야 하고 나중에 뒤탈나면 안 되니 유언장 문제로 할 얘기 있다고 하고 그 몹쓸 인간들을 호출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누구 하나 대동해서 같이 나가고 싶었지만 그러긴 힘들고 원장 언니도 혼자 나서지 말고 변호사랑 같이 움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도 소개를 받아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간에서 왠지 모르게 떨리고 갑자기 주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망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연히 이런 상황은 남편과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이어지게 된 일이니 기왕 일이 된 거 끝까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더군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뒤로 어머니와 남편이 꿈에 나온 일은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이걸 작성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덕분에 저는 유언장을 확실하게 확인받았고 그 내용은 모두 현실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당장 정말 큰일이라도 낼 사람들처럼 마치 후라이팬에 소세지 튀듯이 타닥타닥 뛰어대며 난리를 치던 서방님과 동서는 이 유언장의 효력 앞에 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뭐 잘 알아보지도 않고 유륜분 소송을 하네 어쩌고 하지만 그럴 대상이 되지도 못했고 오롯이 지들이 이 아파트 두 채 다 움켜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서방님이 저주처럼 퍼부어대는 말은 이제 저도 적당히 거르는 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야 이년아, 네가 인간이야? 니까짓 게 어디서 몸만 쳐 굴러들어와서 엄마 재산을 빼가.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둔다고. 어디서 그깟 말 같지도 않은 장난 같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와서. 야, 어딜 가 너? 내가 우습게 보여? 내가 우습냐고? 이러는데 주변에서 다들 저한테 대응하지 말라고 조언해주기도 했고 그냥 눈앞에서는 적당히 흘려 들어가면서 자리를 피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깊이 들어봤자 큰 의미도 없고 뭘 하겠나요? 그리하여 저는 유언장에 내온 대로 아파트를 받게 되었고 현 시점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한 가지 생긴 변화가 있다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바위에 계란치기로 시작했던 어머니 치매 간병을 이번에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정보를 쌓고 싶더라고요.
하고 싶지도 않았고 중간에 아주 진력이 나버렸던 간병이었는데 홀로 인터넷 정보를 쌓고 카페에서 도움을 받다 보니 요양보호사 쪽으로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하길래 알아보게 되었어요. 정식으로 대학을 가고 사회복지 쪽으로 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쪽으로 가기에는 애매하게 나이가 또 많더라고요. 공부머리가 그닥 좋지 않아서 저에게는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고 붙는 데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하신다는데 그래도 30대 초인 제가 한다면 좀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많은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힘이 되어주었던 미술학원 원장 언니는 진심으로 이런 부분을 응원해주고 있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원장 자격 갖고 하나 차려도 되잖아. 그쪽도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 아무튼 인생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더라고. 자기도 자기 어머니 모시던 경험 삼아 젊은 나이에 요양보호사 되면 얼마나 좋아? 앞으로 실버 복지 사업이 대세라잖아. 그간 있었던 힘든 일들은 다 잊어. 그리고 새로 시작해. 나중에 성공하면 나한테 꼭 연락 주고. 알았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곤 다신 안 볼 것처럼 말을 했지만 저는 틈틈이 만나서 멘토처럼 여기고 제 근황들을 보고하고는 있어요.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물려주신 곳에서 남편의 흔적들을 가지고 그렇게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꽤 심했던지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날들이 이어질 거라고 믿어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도 그렇고 다른 동료들도 그렇고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대기업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결국 회사의 직원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된 내가 주인인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의 소망 아닐까요? 저도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돈을 보면 흡족하기도 하고 당시 저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일을 그만두고 창업의 길로 뛰어들기는 어려웠지만 매일 일을 다니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스타트업을 한번 창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근거는 없지만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창업해서 성공한 애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애들을 보면 분명 학창시절에 저보다 공부도 못했고 회사도 저보다 좋은 곳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창업이 성공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 큰 돈을 벌고 다니는 걸 보면 나는 못할 게 뭐 있나 싶었죠. 창업이 성적과는 관련이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머리를 써본 놈이 더 잘 쓰지 않겠어요? 여보, 나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창업을 해볼까 해.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이 있거든. 결국 아내에게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직접 스타트업을 차려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반대했어요. 대기업에서 월급도 잘 나오는데 왜 그런 힘든 길을 가냐고요. 하지만 제가 워낙 강경하게 나가니 결국 아내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대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모아둔 돈을 전부 쏟아서 낚시용품과 관련된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제가 창업할 당시에도 이미 낚시용품 관련 회사는 꽤 있었지만 저는 기존 회사들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성공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창업을 물러봐도 너무나 물러봤는지 매일매일 적자에 파리만 날리고 직원들을 기껏 고용했더니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다 잘라야 했고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으쌰으쌰 해가며 회사를 키워보려 했더니 별의별 일들이 다 터져서 외부 활동이 거의 싹 사라지게 된 겁니다. 때문에 저 역시 쫄딱 망했죠. 졸지에 저는 잘 나가는 대기업 직원에서 가진 거 다 잃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어찌어찌 급한 빚은 갚을 수 있었지만 너무 큰 실패를 맛보았고
제가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허공에 날려버리니까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기력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술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창업이 망한 건 망한 거고 새로운 일이라도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날건달 백수로 살려고 죽을 때까지? 그럼 난 어떡해? 하나뿐인 우리 딸은 어떡할 거야? 당신 능력 있어서 결혼했는데 내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아내가 매일같이 저를 비난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소리를 질러도 저는 매일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죠.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난 딸바보였거든요. 그만큼 매일같이 딸이랑 놀아주고 어떤 때는 엄마인 아내보다도 더 살뜰하게 챙겨서 저희 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물으면 망설임도 없이 아빠가 좋다고 말하는 아이였는데 손 쓸 수 없는 무기력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까지 돌보지 못하게 하더군요. 매일같이 딸아이가 제 방에 들어오겠다고 문을 두드리는데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사가 다 싫었고 귀찮았어요. 그런 주제에 죽을 용기는 없어서 매일 현실을 도피하고자 술을 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된 건 정말 뜬금없는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처럼 저는 방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문득 눈에 보인 앨범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사진을 모아둔 옛날 앨범이었죠. 그걸 하나하나 넘겨보다가 당시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단둘이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친구한테 연락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는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눌러서 통화를 했어요. 마침 그 친구도 시간이 된다고 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동네에서 친구와 단둘이 맥주를 한 잔씩 했고 술김에 제가 지금 처한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에휴, 이럴 줄 알았으면 창업하지 말걸. 그냥 다니던 대기업에 처박혀서 철밥통 노릇이나 할 걸 그랬어. 괜히 다른 거 해보겠다고 설쳐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너 김치찌개집 같은 거 차려보면 어때? 내가 안 그래도 요새 요식업 쪽으로 조금 아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너 학생 때부터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 가게 크기 작아서 큰돈 들지도 않고 그 정도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아, 그리고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식업 쪽에서 워낙 이름나신 분이라 아마 가게 차린다고 하면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실 거야. 요리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괜히 네 도움 받아서 식당도 차렸는데 그것마저 망하면 어떡해. 한번 망해봐서 그런지 조금 겁난다. 네가 정 못하겠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 너 전에 다니던 회사만큼 좋은 데 들어가기 힘들잖아. 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재수 씨의 딸도 있는데 얼른 돈 벌어야지. 지금 상황에선 뭐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친구인데 설마 네 인생 말아먹겠냐? 일단 널 못 믿겠으면 날 믿고 한번 해봐. 결국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김치찌개 집을 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곳이라 번화가처럼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 골목 자체가 나름대로 동네에서는 먹자골목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 그런지 주변의 맛집들 들리러 오는 분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친구 말대로 가게 차리는데 큰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아담하긴 했어도 그렇다고 그렇게 부담 없는 금액으로 가게를 열 수 있었는진 몰랐기에 놀라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새로이 찾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는 하루 종일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진짜 집에 들어가면 온몸에 김치 냄새가 진동했죠. 가끔 아내가 저녁 먹으라고 김치찌개를 차려놓으면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 한두 명이 오면 그것도 많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장사하면서 제 나름대로 김치찌개 맛도 개발해보려 하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김치찌개를 팔다 보니까 입소문을 탔는지 가게 차린 지 한두 달 정도 만에 적자는 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대기업 다닐 때와 비교하면 힘도 몇 배로 들고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긴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최악을 한번 겪은 사람이라 그런지 그저 배 안 굶고 나 그리고 내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너무도 감사했어요. 먹자골목거리에 아담한 가게들이 모여있는 그 소박함이 언제부터인가 제게 올맞는지 예전에는 어떻게든 큰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욕심을 냈더라면 가게를 차린 이후에는 조그마한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꼭 큰돈이 나의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걸 좀 일찍 알았다면 그렇게 창업하겠다고 난리치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찾은 소소한 행복에 저는 웃음을 찾아갔습니다. 아내에게도 딸아이에게도 다시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었고 처음 며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를 나가야 한다는 게 너무 피곤하고 가끔은 싫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침이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눈이 떠져서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 가게에 출근을 했어요. 제 식당에 아내와 딸을 초대해서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준 적도 있습니다. 같은 먹자골목에서 가게를 하는 이웃들과도 무척 친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게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일이 다 끝난 다음 가볍게 포차에서 소주 한 잔을 하기도 했어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다 어느 정도 벽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친밀하게 지낸 사람이 없었는데 먹자골목 이웃들 모두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저도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옆집에 중국집이 있거든요. 중국집만 30년 이상 한 아저씨가 주인으로 있으신데 어느 날 그 중국집에 새로운 배달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배달원이 꽤 오래 일해서 저도 안면 트고 자주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사정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그 뒤에 들어온 후임인 것 같더라고요. 중국집 사장님과도 친하게 지내는 만큼 새로운 배달원이 왔으니 인사나 해볼까 해서 중국집에 갔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정말 별로였어요. 머리는 어울리지도 않게 샛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반팔 소매 아래로는 팔꿈치까지 문신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은 앳돼 보이는 게 많아봐야 20살이고 잘하면 고등학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저러고 다니는 건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꼰대 같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어찌저찌 인사를 하고 가끔 그 배달원 마주칠 때마다 행동을 보면 분명 애는 어린데 하는 행동은 꼭 어른같이 굴려는 게 참. 원래 어린애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지 라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짠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도 직접 이야기해보니까 완전 달랐어요. 아시겠지만 요새 애들 무섭다는 뉴스 많잖아요. 저도 밤늦게 집을 가다가 골목길에 애들이 모여있으면 눈 깔고 지나가요. 어른이라고 해도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나가는 애들도 많은 세상에서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배달원도 약간 그런 부류의 애가 아닐까 싶어서 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기회가 생겨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애가 너무 순둥하더라고요. 저 전에 사장님 집에서 김치찌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게다가 예의도 바르고 착하고 첫인상 보고 별로라고 지레짐작하며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게가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인사도 더 자주 하고 배달이 없을 때면 제가 가게에 들어와 김치찌개 한 그릇 먹고 가라며 찌개 한 뚝배기에 흰 쌀밥을 차려주었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는 제가 처음 봤던 대로 확실히 어렸습니다. 17살이었어요. 17살이면 이제 한창 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야? 학교 다니면서 알바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중학교 중퇴라서 학교는 안 다니고 있고요. 배달 일하는 건 아르바이트 아니고 생계 유지하려고 생활비 버는 거예요. 저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에게 직접 전해들은 가정사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아빠는 교도소에 들락거리는 건달이었고 출소를 해서 집에 올 때면 매일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그렇다고 엄마가 정상인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는 언제부턴가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며 아빠가 집에 없을 때마다 데리고 와선 온갖 애정행각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애가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아이는 본인도 기억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한테 방치되어 왔고, 때문에 그 아이는 중학교 때 가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달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혼자 모텔 같은 곳을 전전하나 보더라고요. 아직 어리니까 돈도 많이 없고 마땅한 집을 얻기가 쉽진 않았겠죠. 그런 애가 학교라고 잘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도저히 공부와 생계를 병행할 수 없는 나머지 그때부터는 더욱더 배달 일에 전념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공부가 꼭 필수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은 당연히 학교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학교 다니면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친구랑 어울리기도 하고 또 그 나이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본인 의사 하나도 없이 부모님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 아이를 보자니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만약 돈이 많았으면 얘가 좋은 과외 선생 만나서 다시 공부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그리 사는 게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도움을 주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짧은 시간 사이에 정말 정이 많이 들었고, 특히나 애가 이렇게 반듯하고 괜찮으니 분명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애였거든요. 제가 이 아이의 부모님이 되어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몇십 년은 더 인생을 산 어른으로서 아직 앞길이 창창한 청년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 열심히 고민해봤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 아이한테 과외 선생을 붙여줄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당장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까지 단번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일한 제가 앞에 있는데 말이죠. 지금이야 김치찌개집 사장이라곤 해도 저 학창시절에 그 누구보다 공부 열심히 했고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남들보다 배 이상의 효율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짧게 공부해도 많이 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같이 알려줄 수 있으니 분명 검정고시 정도는 금방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앞으로 아저씨랑 같이 공부할래? 네? 공부요? 갑자기 무슨... 저 공부에 소질 없어요. 딱 보면 아시잖아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아저씨 학창시절에 수제소리 듣고 자랐거든.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까지 들어갔었으니 아저씨랑 같이 하면 너 검정고시 통과하는 건 문제도 아닐 거야. 너한테 괜히 유세 떨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학벌이란 게 사회생활 하면서도 조금은 필요하단다. 검정고시... 검정고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물론 네가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면 나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아저씨는 네가 지금이라도 졸업장 따면 좋겠어. 비록 남들 다니는 것처럼 학교 다니진 못했어도 그래도 한평생 배달 일만 하고 살 순 없는 거잖아. 분명 졸업장 따놓으면 지금보다 너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열릴 거야. 먹고 살기 바빴던 아이는 누군가 자신에게 검정고시를 보면 어떻냐는 이야기를 한 게 처음이라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아이는 결국 공부를 하겠다고 했고 그날부터 저는 점심시간이 끝난 이후에 한산한 시간에 아이를 불러서 짧으면 1시간, 길게는 2시간씩 중학교 검정고시부터 가르쳤어요. 물론 매일 챙길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가끔 저도 가게에 손님이 많으면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없었고 반대로 제가 한가하면 아이가 배달을 나가느라 시간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나중에 제가 검정고시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걸 알게 된 중국집 사장님이 아이 월급을 유지해 주면서 일정하게 1시간에서 2시간씩 배달을 제외해줘서 이후부터는 조금 자주 만나서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장장 2년의 시간을 보냈죠.
1년째 아이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당당하게 통과했고 또 1년이 지난 뒤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통과를 했어요. 이제 어엿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죠. 통과 사실을 안 날 저도 울고 아이도 울고 중국집 사장님도 울었습니다. 아저씨, 저 일하면서 야간대학에 다니려고 해요. 다행히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셔서 이번에 원서 넣는 시기 들어오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번 원서 넣어보려고요. 아저씨가 검정고시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면 평생 제가 무언가를 새로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못 해봤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통과 후 얼마 뒤 아이는 제 앞에서 야간대학에 다니겠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보기 좋은지 참 기특하고 뿌듯했습니다. 그 뒤로 아이는 배달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듯 했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아이를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아이가 머뭇거리며 제게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해도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정말 어렵게 말문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배달이 들어와서 아이가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갔는데 장소가 한 모텔이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짜장면을 받기 위해 모텔 호실에서 나온 여자가 제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해요. 제 아내가 가끔 딸과 밥 먹으러 오면서 오며 가며 마주친 적도 있고 제가 아내와 딸아이를 자랑하면서 사진을 보여준 적이 많았기에 아이는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해서 확실히 할 겸 배달이 끝난 뒤에도 일부러 모텔 주변을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배달했던 호실에 손님들이 퇴실했고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그곳에 있던 여자는 아내가 확실했죠. 사진을 보니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이가 찍은 사진에는 여자와 남자의 얼굴이 둘 다 선명히 나왔습니다. 사진에 있던 여자는 제 아내가 확실했어요. 하지만 제가 손을 떤 이유는 아내가 바람을 핀 것이 사실상 명확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 또한 너무나 화가 났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제가 놀랐던 부분은 아내의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뒤였어요. 그 남자, 저에게 김치찌개집을 차려보는 게 어떻냐고 조언하고 도움을 줬던 제 친한 친구였습니다. 오래도록 의지해온 친구와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그 참혹한 현실을 눈앞에 맞닥뜨리고 나니 순간 그동안 아내가 제게 했던 이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원래는 아내랑 그렇게까지 다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사소한 일로 싸우는 게 많아졌고 아내는 제가 대화를 좀 하자고 해도 말에 대답도 않은 채 개무시를 하곤 했어요. 게다가 좀만 수틀리면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내기도 했죠. 솔직히 저도 오랜 싸움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만약 딸이 없었다면 진작 이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딸을 이혼 가정 자식으로 만들기 싫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불륜 증거가 있는 이상 저도 더는 아내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죠. 결국 저는 둘의 불륜 현장을 잡았고 아내는 제가 무능력한 탓에 바람을 핀 거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믿었던 친구놈도 똑같았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감정 컨트롤이 안 됐어. 너도 알잖아.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너한텐 미안하지만 나 정말 이 사람 사랑한다. 네가 이해해 줄 수 없겠냐? 너 지금 이해라는 말이 나와? 지금 친한 친구 아내랑 바람핀 사람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둘은 무슨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놈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내와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위자료로 5억을 주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처음엔 쌍욕하고 내쫓았죠. 아내와 이혼을 하긴 할 거지만 친구놈이 하는 행동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하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헤어질 거면 차라리 돈이라도 받아서 애라도 잘 키우는 게 낫겠더군요. 그리고 변한 아내의 모습에 저 또한 사랑이란 감정이 시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 녀석을 불러서 전에 이야기한 5억과 지금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 그리고 가게 차릴 때 도움을 준 돈까지 준다면 깔끔하게 이혼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는 딸의 양육권도 제게 달라고 했죠. 결국 깔끔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위자료를 많이 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달긴 했어요. 동창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이 사실을 안 알리기로요. 뭐 상관없었습니다. 연락하는 친구도 없었을 뿐더러 이젠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만큼 저 두 사람에게 많은 배신감을 느낀 거겠죠. 만약 그 아이가 이 사실을 안 알려줬다면 저는 그냥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혼만 당하고 돈도 못 받고 양육권도 뺏길 뻔했습니다. 그 아이도 참 많이 고민했을 텐데 결국 저를 위해서 일부러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까지 거치고 제게 알려줬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상 제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앞으로 제 딸과 잘 살아보겠습니다. 솔직히 강한 척 사연을 썼지만 가슴 한켠이 아려운 것도 사실이고 밤마다 오열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잘 살아볼게요.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정말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나서 누군가에게는 알리고 싶은 마음에 톡톡 사연에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결혼정년기에 든 여자예요. 저에게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4년 동안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표현에 인색한 편이고 다소 무뚝뚝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남자친구가 약간 푼숙기가 있어서 귀여운 편이었거든요. 저랑은 달리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다른 커플들이었다면 여자가 섭섭해하고 남자가 사과하거나 덤덤할 상황이 저희 커플은 반대였어요. 제가 워낙 표현이 없고 연락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보니 남자친구가 많이 섭섭했나 봐요. 어느 날은 술 먹고 취한 채로 엉엉 울면서 저에게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는 하냐면서. 섭섭한 티를 잘 내지 않아서 전혀 몰랐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참 달래고 토닥이다가 다음날 술에서 깨고 정신이 멀쩡한 남자친구에게 사과하고 잘 풀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남자친구가 좀 귀엽다 싶네요. 그 외에도 웃을 일이 많았어서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면 참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쓰다 보니 생각났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여느 때처럼 데이트하던 중이었는데 남자친구가 하루 종일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낑낑대면서 안절부절을 못하길래 물어봤더니 300일 기념으로 이벤트를 해주려는데 너무 떨린 나머지 본인이 진정을 못해서 들키기도 했었네요. 3년쯤 되어서야 포커페이스 비슷한 걸 할 줄 알게 되었던 게 생각나면 문득 너무 즐거워지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랑은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4년의 연애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결혼해도 되겠다고 확신했죠. 이벤트를 준비할까 했는데 이벤트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괜히 준비했다가 망치지 말고 이야기로 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도중 문득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최대한 덤덤한 목소리를 가장해서요. 현우야, 우리도 이제 사귄 지 4년 정도 됐잖아. 그렇네. 벌써 4년. 시간 참 빠르다. 그런데 왜? 내가 생각해봤는데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4년이 됐는데도 네가 좋고 너랑 같이 살면 행복한 일만 생길 것 같아. 나랑 결혼하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더니 반지를 꺼내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오늘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더니 눈물을 조금 글썽이더라고요. 평소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제가 자기 할 말을 가로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이런 것까지 닮는 거였냐고 하면서요. 남자친구도 저도 프로포즈에 대한 답은 당연히 승낙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는 거구나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날에 같은 마음을 먹고 프로포즈를 하는 일이 사실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쯤 뒤에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렇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그렇고 서로 교제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서로 결혼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할 거라고 말씀드리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고 남자친구 쪽도 비슷한 반응이었대요. 그래서 승낙보다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의 의미가 더 강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님께서 평소 과일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품질 좋고 값이 비싼 과일 세트를 사가지고 갔어요. 명절 때 몇 번 보내드렸을 때도 참 좋아하셨다는 말을 전해들었거든요. 다행히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다정히 반겨주셨죠. 두 분 다 인상도 굉장히 인자하신 분들이라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긴장을 풀지 못한 탓이었을까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면서 저도 모르게 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냄새와 소리가 둘 다 큰 방귀를요. 남자친구, 이제 남편이 될 사람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는데 방귀를 뀌다니, 방귀라니. 일순간 모두가 고요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셨다가 제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고개를 획 돌리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애초에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듯 행동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라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떠듬떠듬 변명을 하는데도 자꾸 나와서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눈치 없이 옆에서 귀엽지 않냐고 웃는데 어머님, 아버님 뵐 낯이 없더라고요. 때와 장소를 가리는 푼수 팔불출이면 모르겠는데 첫 만남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다니. 부끄러워 죽겠는데 옆에서 그렇게 해서 용기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3개월쯤 전부터 긴장할 일이 생기면 자꾸 가스가 차고 방귀가 나온다고. 첫 만남인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부단히 애썼던 것 같아요. 원래는 긴장할 일이 있어도 속이 좀 울렁거리고 말았는데 이상하게 3개월쯤 전부터는 긴장되거나 심리적으로 동요되는 일이 생기면 특히나 가스가 더 차고 냄새가 나는 방귀가 나오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이유 없이 가끔 그랬고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게 왔나 싶었습니다.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진 터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어머님이 괜찮다며 저를 달래셨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면서 자기들 나쁜 사람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긴장하지 말고 오라며. 그리고 곁에 가만히 계시던 아버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3개월?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줘요. 원래 이랬던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런 증상이 생긴 거라면 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세한 건 검진을 해봐야 알겠지만 좋은 신호는 아닌 것처럼 보이네.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에 한번 가봐요. 아니, 당신은 뭘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요. 이 좋은 날 애 심란하게. 아유, 무슨 방귀 한 번 낀 걸로 그래요. 사람 무안하게 만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아빠 왜 그렇게 겁을 줘? 우리 서진이가 뭐 어쨌다고. 난 귀엽기만 한데. 나도 사실은 오늘 방귀 2번이나 꼈는데 나도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병원에 꼭 가보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현재 개인 내과를 운영하고 계신 의사였거든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약간의 직업병 같은 걸 수도 있고요. 말끝을 흐리기도 하셨고 제가 들어올 때 은은하게 웃음을 띠고 계셨던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하잖아요. 그날은 어영부영 예비 시부모님과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애교가 많고 푼숙기가 있고 표현을 잘하는 건 어머님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식사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아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원래 웃음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아, 정말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행복한 일만 있겠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을 뵈었던 바로 다음 주 중에 연차를 써서 병원에 갔어요. 평소에 건강검진도 귀찮음을 핑계로 건너뛰기 일쑤였던 터라 건강검진도 받을 겸 아버님 이야기도 생각나서 갔던 겁니다. 오랜만에 큰 병원을 가니 긴장되더라고요. 검사 받을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큰 병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간 거였으니까요. 있어봤자 염증이나 조금 있으려나 싶었죠.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장이 좀 안 좋아졌나 싶었는데 암이라니. 그것도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믿을 수가 없어서 담당이 선생님께 몇 번을 되물었는지 모릅니다. 몇 번을 물어도 선생님은 담담하게 대답해 주시는데 그제야 실감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중기나 말기가 아니라 초기 중에 초기에 와서 금방 치료할 수 있을 거고 관리만 잘 해주면 별 문제 없을 거란 식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곱씹어보니 정말 감사했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넉나간 채로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남자친구에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부모님겐?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아질 거라 해주시긴 했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런 고민을 하느라 며칠을 보냈습니다.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남자친구에게도 연락을 뜸하게 했었어요. 아침 인사 정도만 며칠 남기니까 남자친구가 걱정이 깊었나 봐요. 평소에 전화를 하기보다는 직접 오는 걸 좋아하는데 웬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만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진아, 왜 검사 받는다고 하고 연락이 없어? 혹시 검사 결과가 많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걱정되게 평소에는 연락도 잘하더니 요즘은 연락도 잘 안 하네.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현우야, 그게 말이야.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남자친구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대장암이라고 나왔다고. 다행히 초기 중에 초기로 나와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경과가 좋을 거란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미처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한참이 지나도 남자친구가 말이 없더라고요. 평소 같음 호들갑을 떨면서 저한테 괜찮냐고 물을 텐데 갑자기 내가 암이라고 해서 싫어졌나?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까? 침묵이 길어지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말이 없어서 제가 먼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입을 열더라고요. 현우야. 미안해. 직접 만나서 들었어야 하는데 너한테 너무 힘든 얘기를 전화로 하게 한 것 같다.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미안해. 울음기가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날 사랑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던 그날 이후 듣지 못했던 그 목소리. 그날처럼 취기가 어려있진 않았지만 비참한 마음이 잘 느껴졌어요. 얼마나 절 걱정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자책하는지까지요. 그리고 일단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함께 말씀드리러 가기로 했죠. 혼자 너무 심란한 나머지 부모님께 말씀드릴 생각도 못하던 차였는데
남자친구가 당연히 같이 가서 말씀드려야 한다고 해주니까 어쩌면 당연한 건데도 참 많이 고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선 제 암 소식에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촉이라고 말씀드리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연신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시다가 촉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낫는 것만 생각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두 부모님께서 모두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 같아서 힘이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내내 제게 더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수술을 위해 검사할 때도 제가 걱정하지 않게 불어 더 너스레를 떨곤 했고요. 수술 받고 나와서도 제 회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간병하시는 분을 따로 모시려 했는데 자기 손으로 하겠다며 자기가 직접 저를 간병하기도 했죠. 그런 남자친구의 노력 때문인지 저는 다행히 수술을 잘 받고 항암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평화로운 날만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항암 치료가 되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자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 병문안을 오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서진아,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결혼 허락했던 거 다시 재고해봐야 할 것 같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우를 너에게 보내긴 힘들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어요. 암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과연 나 같은 환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실지 의문이었거든요.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도 사실 누가 암에 걸린 여자에게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리 촉이라지만 암이 완치가 되어도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고 아이에게 유전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마음으론 이해가 가는데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제 삶에서 결혼을 생각할 만큼 좋은 사람이 이 사람 말고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펄쩍 뛰면서 병문안에 와서 할 말이 그것밖에 없냐고 아버님 어머님께 화를 냈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딱 생각이 스쳤어요. 아, 놓아주자.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 내 옆에 있으면 고생밖에 안 할 것 같다. 자꾸 느낌이라고밖에 말을 못하겠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하는 결혼이라도 저 사람은 저와 하는 거라면 해줄 것 같았어요. 제가 떼를 쓰고 울고 매달리지 않아도. 그렇지만 그건 제 남자친구가 불행해지는 일이잖아요. 저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등지고 사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모습으로 노발대발하는 남자친구를 말렸죠. 어머님, 아버님, 사실 섭섭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현우를 정말 사랑하고 어머님과 아버님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저희 부모님이었다고 해도 저였다고 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아픈 사람 수발들으며 사는 걸 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고 싶지. 서진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은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해는 가요. 이해할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차라리 몰랐으면 때라도 써볼 텐데. 제가 20대라면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현우가 아버님 어머님을 등지는 모습까지 보고 말았겠죠. 제 욕심으로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현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말릴게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현우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애예요. 어쩌면 제게도 현우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찾아올지 누가 알겠어요. 서진아! 그래도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목숨줄 건졌네요. 그대로 모르고 있었다간 현우랑 결혼해서 영영 현우를 혼자 둘 뻔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슬퍼하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셔도 돼요.
다시는 안 오셔도 돼요.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남자친구가 옆에서 혼란스럽다는 얼굴로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연신 제 이름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아버님과 어머니께선 제 이야기를 내내 묵묵히 들어주시다가 현우의 어깨를 톡 치시더니 그대로 현우를 두고 가셨어요. 마지막 인사라도 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현우도 그걸 느낀 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현우야, 너도 네 삶을 살아야지. 내가 아프면 네가 너무 힘들잖아. 쉬지도 못하고 내 앞에서 힘든 티도 못 내고. 어떻게 한 사람만 힘든 관계가 연인 관계일 수 있어. 지금도 널 좋아하는 건 맞아. 널 사랑하기도 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떠나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 널 사랑하지만 내 곁에 두고 싶진 않아. 이게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야. 서진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나 정말 괜찮아. 좋아. 아무렇지도 않아. 암 곧 완치된다며. 괜찮아진다며. 겨우 이런 암 때문에 널 잃고 싶지 않아. 겨우 이런 암이 아니야. 재발할 수도 있고 혹시나 우리가 아이 낳으면 아이에게도 유전의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내 뭘 믿고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결혼을 허락하시겠어. 나였어도 못해. 안 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나는 네가 아니면 안 된다.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계속해서 저를 붙잡는 말을 했지만 저는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옆에서 아픈 자기를 간호하고 자기 때문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술받고 회복하는 내내 저는 남자친구 덕에 힘이 났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물과도 같다면 제 마음은 이미 깊게 잠겨서 침잠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마음이 물에 빠진 것처럼 무겁게 젖어서 남자친구 덕에 웃을 일이 있어도 진짜로 웃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나지만 저도 힘들 텐데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든 티를 내지 않아서요. 어쩌면 어머님과 아버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제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유쾌하고 힘이 넘쳤지만 어머님과 아버님 앞에서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 축 늘어져 있었을지도요. 이젠 정말 확신했어요. 제가 보내주는 게 미래의 남자친구가 더 행복할 방향이라는 게요. 저는 무어라 연신 이야기하는 남자친구를 병실에서 억지로 내보냈어요. 사랑하니까 안 되는 거고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으니까요. 남자친구도 몇 달 동안 계속 연락을 해오다가 이제 제풀이 지쳤는지 더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보냈어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고. 나도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나겠다고. 그리고 지금은 몸도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초기에다가 항암 결과도 나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젊다 보니 하루아침에 걷잡을 수 없이 상태가 나빠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은 산 좋고 물 좋은 시골 할머니 댁에서 요양 중입니다. 처음에 시골에 내려왔을 땐 할머니께서 매일 저를 보고 우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도시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 할미랑 같이 살자고 하시는 중이세요. 혼자 지내시면서 아닌 척 많이 적적하셨나 봐요. 저도 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향후 1년간은 여기 정착해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당장 생계가 급한 것도 아니라서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와 그대로 결혼을 했다면 시아버지께서 예비 며느리 불편할까봐 그저 조용히 넘어가셨다면 남자친구와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30 중반이 되기 전 하늘로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담당이 선생님께서도 하늘이 도우셨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젊어서 암에 걸리면 진행이 너무도 빠른데 정말 초기에 왔다면서 예비 시아버지는 제게 목숨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인 거겠죠.
실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몇 달이나 지났는데 남자친구는 사귀는 내내 제가 사랑받는다는 걸 절절하게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헤어지지 말 걸 하는 후회는 들지 않습니다. 몇 번을 돌아봐도 그립기는 한데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만큼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반증이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셨던 것도 이제는 정말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절절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처음에 시부모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니 말이 없으셨지만 넌지시 이해가 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자신들도 그렇게 했을 거라면서. 부모에게는 자식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자기 자식 고생길이 훤한 곳으로 걸어서 들어가려는데 말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해는 하시지만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게 조금은 언짢으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예비 시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제 암을 일찌감치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 하늘이 도운 거다 그런 말씀만 하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 뒤로 더는 남자친구나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사이엔 나오지 않아요. 제 사연은 이걸로 끝입니다. 저는 곧 무사히 완치 판정을 받을 것 같고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식습관과 생활 환경을 관리할 생각입니다.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지만 천운이 따랐던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친구와 제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빌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